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드카 먹은 불곰의 이찬입니다. 오늘은 CIS 국가 중 하나인 아제르바이잔, 소련이 붕괴되면서 독립한 아제르바이잔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러시아를 소개하는 단 하나의 팟캐스트 보드카 먹은 불곰 19회를 시작합니다. 저희 팟캐스트는 어플리케이션 팟빵을 다운받아 러시아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별점과 댓글 그리고 구독 신청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폰 사용자께서는 아이튠즈에서 바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저희 방송의 2대 주주 박경환 패널과 러시아어 최고의 강사 모스트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박경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러시아 최고의 강사 모스트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게스트 아제르바이잔을 소개해 주실 CIS 지역 전문가 신진 씨를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러시아 CIS 학과에서 공부하고 있는 신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보통 CIS 국가 혹은 CIS 지역이라는 표현을 종종 접할 수 있는데 이 CIS라는 이니셜을 풀자면은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라고 해서 다시 말해서 독립국가 연합이라는 뜻인데 91년 12월 8일인가 이 연합이 탄생을 했고요. 참가국을 소개해드리자면 러시아를 비롯해서 우크라이나, 벨라루시, 투르크메니스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그리고 몰도바 이런 국가들이 현재 독립국가 연합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CIS 설립의 가장 큰 목적은 EU 유럽연합과 같은 경제구역을 만들자는 취지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소련이 붕괴가 됐으니까 서방사에 대항할 만한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다급하게 움직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나토, 즉 북대서양 조약기구라는 게 있잖아요. 북아메리카와 서유럽을 연결하는 집단 안전 보장 기구인데요. 이 기구가 1949년부터 존재했었거든요. 소련에서는 붕괴 직전까지 이에 맞섰던 기구가 공산주의 국가들의 방위 체제였던 바르샤바 조약기구이고요. 네. 하지만 소련이 무너지면서 새로 생긴 기구가 오데카베라고 해서 집단안보 조약기구예요. 사실 양쪽 진영의 비교가 쉽지는 않아요. 우선 회원국 숫자부터 너무 큰 차이가 나거든요. EU가 지금 28개국인데 만에 CIS가 11개국이고요. 나토 가입국이 28개국이면 러시아 주도의 집단안보조약기구는 회원국이 6개국, 즉 러시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탄 이렇게 6개국밖에 안 되거든요. 네, 뭐 어쨌든 간에 CIS 국가 중에 아제르바이잔이라는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인지 저희가 오늘 2부에 걸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아제르바이잔의 뜻이 뭔가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죠? 아제르바이잔에서 아제르는 일단 고대 페르시아어로 불이라는 뜻이에요. 네. 실제로 천연가스가 워낙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불의 나라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고요. 뭐 천연가스가 지표에서 이제 워낙 이렇게 분출되면서 불기둥이 많이 보였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발생했다고도 하고, 그다음에 과거에 또 역사적으로 조로아스터교, 배화교가 이제 불을 숭상하는 종교잖아요. 그래서 그 민족이 또 거주를 했던 국가이기 때문에 또 불의 나라 아제르바이잔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멋있는 뜻풀이를 가지고 있는 나라네요. 네. 네. 아제르바이잔은 카프카스에 위치한 공화국으로 수도는 바쿠입니다. 동쪽은 카스피해와 접하고 있고 북쪽은 러시아의 다게스탄 공화국, 서쪽으로는 조지아와 아르메니아, 남쪽으로는 이란과 접경에 있어요. 자, 그럼 정치 이야기부터 하자면 현재 대통령은 일함 알리예프고 부친인 헤이다르 알리예프의 뒤를 이어 2003년에 대통령 당선이 되죠. 부친은 1993년부터 10년간 대통령직을 수행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현 대통령인 이람 알리예프 대통령은 지금 2013년 3선 당선을 통해서 지금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고요. 네. 이런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의 장기 집권은 다른 CIS 국가 정치 지도자들이랑 비슷한 양상을 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뭐 부친이자 선대 대통령인 헤이다르 알리예프 대통령이 경제적인 발전을 이룩했고 현재 아제르바이잔 그 공화국
아제르바이잔에게 지위를 이제 공고히 했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상당한 수준입니다. 이게 어떤 지도자가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딱 두 가지가 선택이 되거든요. 하나는 강제적 장기 집권, 하나는 경제적인 성장을 통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되는 장기 집권인데 현재 아제르바이잔의 일함 알리예프라는 대통령은 경제적인 성장을 통해서 장기 집권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 그 아제르바이잔의 선대 대통령이었던 부친 헤이다르 알리예프 대통령이 이제 구소련 붕괴 이후에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그 아제르바이잔 공화국의 초창기 시절에 뭐 개인적인 카리스마 더불어서 굉장히 중앙 집권적인 그런 정치를 통해서 이제 경제 발전 그리고 정치 안정을 같이 이렇게 이룩을 했기 때문에 그 부친이 기틀을 다 잡아놓고 그다음에 이제 현재 대통령인 이람 알리예프 대통령이 그것을 더욱 공고히 했다는 것이 독특한데 이게 어떻게 보면 세습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좀 더 세습은 맞잖아요. 근데 네, 좀 더 그렇죠. 어차피 이건 국민이 투표를 뽑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죠? 네. 그러면은 보시기에 어떻게 세습의 영향이 큽니까? 아니면은 정말 현재 대통령이 선거 활동을 잘해가지고 어떻게 표를 잘 받아서 됐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그 지금 현재 대통령이 2003년 10월에 대통령으로 처음 당선이 됐는데요. 네. 그 두 달 뒤인 2003년 12월에 부친인 헤이다르 알리예프 대통령이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이제 자신의 아들인 이람 알리예프한테 대통령의 그 자리를 물려주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네. 부친이 대통령에 재직하던 시절에 이미 그 이람 알리예프는 그 소카르라고 불리는 그 석유공사의 부사장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정치적 지위도 이미 상당한 수준에 올랐었거든요. 한마디로 이제 세습을 위한 준비 작업을 어느 정도 부친이 해놨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그럴 수 있을 것 네, 같네요. 그래도 이제 국민적인 네. 어떤 네. 반대나 이런 게 없는 걸로 봐서는 네. 정치를 그래도 잘 하고 있나 보네요. 그리고 삼선이나 했다는 거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중간에 못했으면 당연히 떨어졌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현재 집권 여당뿐만 아니라 현 정치 지도부에 대항할 만한 야당 세력이 아직은 많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자연스럽게 유지가 됐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현재 대통령 임기가 원래는 몇 년인가요? 대통령 임기는 5년이고요. 원래 지난 2008년에 당선 이후에 3선이 불가했던 헌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2013년 3선에 성공을 해서 무탈하게 장기 집권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면 아제르바이잔과 주변국들의 관계는 어떤가요? 일단 러시아를 먼저 살펴보면은 역사적인 이유로 감정이 좋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 문제의 그런 핵심 역할로 러시아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균형적인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터키 같은 경우에는 민족적으로나 역사적, 문화적 혈맹 관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상당히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언어의 70%가 또 터키어랑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터키랑 아제르바이잔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국가 관계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조지아 같은 경우에는 지리적인 인접성도 있고, 그다음에 우호적인 그런 대이유 관계의 유사성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에너지나 자원, 그 전력, 철도 이런 수송로에 대한 다양한 협력 관계를 또 구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부에 접경하고 있는 이란 같은 경우에는 같은 이슬람 시아파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동질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북부 이란 그 타브리즈를 중심으로 한 그쪽 지역에 아제르인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선린적인 그런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주변국과의 관계는 웬만해서는 다 좋은 것 같은데 아르메니아와의 관계가 원수지간이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원인이 이제 나고르노 카라바흐라는 지역 때문이잖아요. 지리적으로는 아제르바이잔과 아르메니아 사이에 껴 있는데, 소련 시절 아제르바이잔 영토 내에 나고르노 카라바흐 자치공화국이었다가 90년대 초반 독립국가로서의 이제 선언을 하게 되죠. 국제사회로부터는 국가 인정을 받지 못할 뿐더러 국제법상으로도 여전히 아제르바이잔 영토이기 때문에 굳이 아제르바이잔이 인정을 해줄 이유는 없죠. 네, 실제적으로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의 주민 대다수가
아르메니아 사람이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 지역에 처음 분쟁의 씨앗이 되었던 게 그 카프카즈 지역, 특히 그 전체 그 아르메니아와 현재 아제르바이잔 영토가 소련에 귀속된 이후에 네. 주민 대다수가 아르메니아 사람이었던 그 나고르노 까라바흐 지역을 이제 스탈린이 행정 편의주의라는 이름 그리고 이제 이슬람 국가 특히 터키와의 우호 관계를 위해서 아제르바이잔의 자치주로 임의로 편입을 시킨 게 그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현재 나고르노 까라바흐 공화국이 독립을 하게 되면은 아르메니아의 영향권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제르바이잔 입장에서는 또 반대를 하고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아제르바이잔 땅인데 이거를 다른 나라에 줄 수 없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의 양국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네. 아제르바이잔과 러시아와의 관계는 어떻다고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CIS 국가들 중에 대표적인 발러 성향을 띠고 있는 국가들을 이제 정치 저희 공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구암이라고 부르는데요. 구함이 무슨 뜻인가요? 처음에 구암은 이제 각 반러 성향을 띠는 국가들의 앞 글자를 따서 조합된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4국가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5개 국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G부터 시작을 하면 이제 그루지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 몰도바 이렇게 5나라를 이제 구암이라고 해서 그 구소련 이후에 발러 성향을 띠고 있는 나라를 총칭을 하고요. 뭐 군사 외교적으로는 친나토라고 볼 수 있겠고 경제적으로는 친EU 성향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제르바이잔을 짚어보자면 터키랑 좀 더 이렇게 우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해요. 그래서 EU랑도 아무래도 그런 에너지 자원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협력을 좀 더 강화시키려는 노력이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석유가스 산업의 비중이 높고 또 아까 말씀드린 나고르노 까라바흐 문제가 여전히 러시아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를 배척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죠. 아무래도 이제 아제르바이잔이 자원 부국인데다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원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유가 하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는데요. 영토는 우리나라보다 더 작고 인구는 1000만이 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수도 바쿠에는 약 200만 명 정도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화폐 단위는 마나트이고요. 2014년 7월에는 1마나트가 1유로 조금 안 되는 수준이었는데 유가 하락 이후에 환율 전환을 한번 시행하고 나서는 현재 1달러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해요. 네, 일단 아제르바이잔 자체가 산업 시설이 그렇게 많이 발달하거나 산업 다양화가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산업 구조를 보면은 가공품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공산품이 일단 비싸고요. 그 이외에도 뭐 농업 뭐 이런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발달을 했기 때문에 농산품은 비교적 저렴한 편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아제르바이잔 같이 천연자원에 의존하는 국가로 보면은 내수 시장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월급이라든가 그 평균 임금이 비쌀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현재 아제르바이잔의 평균 임금은 어느 정도 되나요? 평균 임금 수준은 굉장히 낮은 편이고요. 2015년 7월 1일 기준으로 아제르바이잔 평균 임금이 457마나트, 그러니까 달러로 하면 450달러 정도 되는데 이게 수치상으로는 1월부터 계속 지금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율 가치가 계속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급여 수준이 더 낮아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돈을 그나마 좀 많이 번다는 사람들은 아까 소카르라고 했던 것처럼 그 석유 공사거든요. 거기에 일하는 직원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영국의 BP가 거기 진출해 있어서 거기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좀 높은 임금을 받는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 지금 대통령 하는 분이 그 소카르라는 데에서 이제 부사장을 역임을 하신 분이군요. 네. 그러면은 빈부격차도 되게 심하겠어요. 먹고 사는 거는 아까 이제 농산품이 싸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별로 많은 비용이 들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럼 아제르바이잔에서 현재 지금 뜨고 있는 직업은 뭔가요? 아무래도 인기가 있는 직종은 의사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IT 분야 엔지니어도 좀 유망한 직업으로 꼽히고 있고 그다음에
전통적으로 석유가스 산업 종사자들이 인기 직종이죠. 그렇군요. 그 의사가 보통 옛 소련 지역 사람들은 의사의 월급이 그렇게 많지 않던데. 네, 공식적인 의사의 월급은 많은 편이 아닌데요. 요새는 뭐 꼭 공공의료기관 아니더라도 거기도 개인 민영화를 병원을- 하고 있나요? 네, 네. 민영화. 비싼 병원들이 있죠. 민영화 안 되는데. 왜요? 근데 여전히 그런 공공병원들의 진료비는 공식적으로는 무료입니다. 그렇죠. 네. 네. 재밌는 거는 이제 한 아제르바이잔 교류 협회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 교류 협회 차원에서 이제 경희대 한방병원의 한의사 두 분을 또 거기다가 모셔서 한방병원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총 그 한의사 두 분이랑 물리치료사 한 분에서 세 분이 지금 거기서 계십니다. 동양 의학에 대한 뭐 효과라든가 그런 거를 그들이 좀 믿는 편인가요? 네, 한방병원의 인기가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물론 진료비는 비싸지만 아제르바이잔이라든지 인근 국가에 주로 귀빈들이 많이 와서 진료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일반 사람들도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거기는 일단 의료 수준이나 이런 게 우리나라를 못 따라오기 때문에 거기서 아프면 안 됩니다. 지난 6월에 아제르바이잔에서 제1회 유러피안 게임이 개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참여하는 이 아시아 지역의 아시안 게임처럼 유럽 국가들이 참여하는 스포츠 대회를 아제르바이잔에서 개최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개최를 하면서 국가 재정에 많은 부분을 쏟아부었다고 하더라고요. 총 몇 개국이 참여했는지 정확한 거는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 많은 국가들이 참여를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유럽의 대다수의 국가들이 이 유러피안 게임이 열리는 것 자체가 별로 뉴스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른다는 사실이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 들인 돈에 비해서 본인들이 벌어들인 돈이 그렇게 많이 없을 수도 있겠네요. 네, 뭐 실질적으로 수익이 그렇게 많이 났던 것 같지는 않고요. 대신 아제르바이잔이 유럽의 일원이다라는 사실을 홍보하는 데 의의가 있었다고. 내가 보니까 애들이 합니다. 축구를 안 했네. 네. 유럽 애들은 축구를 하면은 엄청 이슈가 됐을 건데 축구를 안 했겠네. 네, 축구가 그때가 없었어요. 리그 중이기 때문에 국가대표 선발을 못해서 네, 네. 얼마나 돈을 쏟아부었을까요? 어제 뭐 우리 저기 북조선도 뭐 보면은 거의 90%를 이번에 행사 때 쏟아부었다는데. 북조선이요? 어디서 북조선. 오셨어요? 내래 북조선에서 왔습니다. 내래 이 방송 빨갱이 방송으로 만들어 버리겠어. 북에서 오신 박경환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다음에 이제 소개 멘트 바꿀게요. 빈부격차가 사실 수많은 사회적인 문제의 근원이라고 보는데 아제르바이잔 국민들은 뭐 반정부 시위 같은 거는 잘 안 하는 편인가 봐요. 네, 반정부 시위는 찾아보기가 좀 힘든 편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현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양상이 더 보이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뭐 임금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좀 국민들의 불만이 커진다 싶으면은 이제 다양한 규모의 국제 행사를 개최하면서 단기 고용률을 좀 높이면서 네. 혹은 뭐 국방 안보 이슈라든지 이런 걸로 또 이제 국민들의 그런 이목을 다른 데로 돌리는. 이 젊은 층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다른 나라로 많이 떠나고 있을 것 같아요. 워낙에 임금이 좋지 않은 수준이니까. 근데 아무래도 돈을 벌기 위해서 외국으로 나가는 비율이 다른 카프카즈 국가들에 비해서는 뭐 비교적 낮은 편이고요. 그런데 이제 뭐 러시아어를 할 수 있는 인력이 가장 일하러 가기 좋은 나라는 아무래도 러시아겠죠. 그래서 러시아로 가기도 하고요. 근데 아제르바이잔보다는 조지아나 아르메니아 노동자들이 러시아로 정말 많이 가거든요. 그러면은 국방의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네, 군 복무는 의무 복무제고요. 그리고 특이한 점이 있는데 그 4년제 대학 졸업자는 군 복무 기간이 더 짧습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정도 복무를 한다고 알고 있어요. 짧아진 게 1년 6개월이면 원래는 얼마나 복무해야 되나요? 그게 뭐 고졸이냐 아니면은 대졸 이상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는 제가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뭐 몇 그렇죠. 년을 더 복무를 해야 된다는 네.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네, 우리나라보다는 좀 더하네요. 우리는 안 갔으면 안 갔지 학력으로 치사하게 그렇게 그러진 않거든요. 치사하네요, 되게. 네. 가방끈 길이 가지고 이렇게 차별을 하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도 남자라면 군대는 가야지라는 생각을 청년들이 대부분 갖고 있는데요.
아마도 그들 문화가 좀 더 남자다움, 마초적인 그런 애국심 이런 거를 추구를 하기 때문에 좀 그런 면이 있지 않나 싶고요. 근데 여전히 뭐 군대가 그 젊은 시절에 정말 꽃 같은 청춘을 바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막 가고 싶어하는 면만 부각해서는 또 안 될 것 같아요. 아, 네.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일단 이슬람 사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초적인 그런 면이 있어서 수염에 대한 그런 집착도 좀 있는 학생들도 있어요. 안 자른다던가. 네, 수염을 길러야 남자답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렇구나. 그렇죠. 아제르바이잔 그 사람들의 생김새 보면은 굉장히 이목구비가 굉장히 뚜렷하고 얼굴은 조금 좀 더 큰 편이고 눈썹도 되게 짙고 그러잖아요. 예. 되게 남성적인 느낌이 물씬 풍기는 사람들이죠. 네. 예. 그 보수적인 사회의 단점이 새로운 걸 받아들이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이 이슬람 사회에는 종교의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네. 더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아제르바이잔뿐만 아니라 그쪽 지역이 아직까지 결혼도 뭐 부모의 소개로 많이 한다고 해요. 네, 실제로 결혼 및 연애가 주변 지인이나 부모의 소개로 많이 이루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파혼을 하게 될 경우에는 여자 쪽에 굉장히 큰 오점이 될 수가 있다고 해요. 아, 이런 불공평한. 네, 소개받아서 결혼하는 건데 파혼하면 진짜 네, 오점이 될 남자 수밖에 쓰레기네. 없겠네요. 와.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인식도 있고, 하지만 반면에 여자는 뭐 집에만 있어야 된다, 뭐 약간 이런 면도 있지만 그만큼 여자를 좀 더 보호해주고 애지중지해주는 그런 면이 있어요. 이거 자국의 여성에게도 친절하다면 외국 여성에게도 그렇게 친절한 편인가요? 그 아제르바이잔 남성들 또는 사람들이? 네, 아제르바이잔 사람들이 일단 외국인에 대한 호기심이 많은 편이에요. 아제르바이잔 내에 관광객이 많이 없기 때문인데요. 근데 제 개인적인 경험을 들자면은 일부 사람들은 아시아 여성에게 조금 쉽게 보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한때 이제 중국에서 온 여성들이 그런 유흥업이나 그런 약간 퇴폐업소 쪽에 종사를 했던 적이 있어서 아제르바이잔 시내 내에서요? 네. 그 도시 내에서요? 네, 그래서 처음 접했던 아시아 여성에 대한 이미지가 좀 안 좋게 굳어진 면이 있어서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 중국 애들은 뭐하러 거기까지 가서 그 짓거리를 하고 있어? 뭐 많으니까 거기도 들어갔겠죠. 이해할 수가 없어. 네. 근데 또 현재는 중국인이 많지 않아요. 그 이후에 이제 도시 미화 네네. 이런 걸로 해서 이제 대통령이 많은 중국인들을 추방을 시켰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카프카스에서 단기간 거주하다 온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쪽 남자들이 매너 있게 잘 대해줬나 봐요. 그래서 그런지 러시아 남자가 다 매너 있는 줄 알아. 근데 그게 사회적으로 남녀 평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증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결혼하면 잘해줄 것 같죠? 사실 그땐 순종이 아니라 복종을 해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약간 싸늘함을 느꼈습니다. 방금 제가. 근데 이제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카프카스 남자가 여자에게 잘해주는 것 또한 여자가 그만큼 순종적으로 따르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굉장히 재밌는 게 아제르바이잔이 이제 구소련 시절도 경험을 했고 그리고 현재는 이슬람 국가잖아요. 네. 그래서 양쪽의 그런 측면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성의 사회 진출이라든지 그런 전문직 여성이 다른 이슬람 국가에 비해서는 많은 편이지만 근데 이슬람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 여성들이 집안에서는 아무래도 가장에게 좀 더 순종적인 면을 보이고 있죠. 그들은 지금 히잡 쓰고 다니거나 하진 않죠? 네, 그렇진 않아요. 복장은 자유롭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도 이슬람 종교의 영향이 절대적이라고 한다면 종교적 신념도 강하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지금 중년의 나이에 있는 기성세대들은 구소련 시절을 경험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기성세대보다는 젊은 층이 확실히 이슬람에 대한 독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식 기간인 라마단을 지키는 것도 확실히 더 그러고요. 그리고 터키랑 가깝다 보니까 그런 이슬람에 대한 많은 영향을 더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마단이라는 게 이슬람권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금식 기간이거든요. 이 라마단 기간에는 음식, 음료,
흡연 등이 모두 금지되고 폭력, 화, 시기, 탐욕 등을 삼가함으로써 이슬람의 가르침을 따르고 서로 잘 지내고자 노력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기간이 약 한 달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금식 기간이라기보다는 금욕 기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특이한 점은 해가 떨어지면 다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슬람을 잘 모르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뭐 좀 야매가 아닌가. 네, 낮에는 참다가 밤에는 몰아서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 종교 행사의 의미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께서는 연락 주셔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러다가는 게스트 다 오겠어? 이슬람 전문가 다음에 오시나요? 아니 이슬람 전문가 있으면은 연락 주세요. 초대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1부를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계속해서 아제르바이잔의 교육, 우리나라와의 관계, 그 밖에 다양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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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청취자 여러분, 저희가 1부에서는 가볍게 아제르바이잔의 정치, 경제, 사회, 종교까지 언급을 했고 2부에서는 아제르바이잔의 교육과 그 밖에 다 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CIS 지역 전문가 신진희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제르바이잔에서는 러시아어 교육이 필수 과목에서는 이제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구소련 붕괴 이후에 아제르바이잔이 독립을 하게 되면서 학교에서 러시아어를 의무적으로 가르치지는 않지만 아직은 그래도 러시아어가 많이 통용이 되고 있어요. 근데 특히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나 소위 엘리트들은 러시아어를 유창하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슬람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구소련의 영향이 남아있는지 뭐 여성 교육이 상당히 우수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네. 여성들의 대학 진학률도 높은 편이고 전체적으로 학생들의 대학 진학률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대학 진학률이 이제 높으면은 여성의 사회 진출 비율이 아무래도 높아지잖아요. 네. 그러면서 여성의 인권이라든가 사회적 지위가 높아질 법도 한데 어떤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소련 시절의 영향인 것 같지만 그 많은 여성들이 현재 공직이나 전문직에 진출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네. 일반적으로 이슬람 문화가 아무래도 그 지배적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재학 중인 여대생들한테 물어보면은 대학 졸업 이후에 가장 큰 계획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은 뭐 일단 결혼을 한다고 하고요. 근데 대부분의 결혼 이후의 삶이 가정주부로 지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안타깝네요. 네. 네. 근데 뭐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거죠. 그렇죠. 예. 자, 이렇게 교육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아제르바이잔도 현재 대학 학비가 무료인가요? 아니면 학비를 일정 금액 내는 건가요? 네, 무료는 아니고요. 현재 다 이제 등록금을 다 지불을 하고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등록금 수준은 대략적으로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아무래도 국립대학의 경우는 좀 더 저렴한 편이고요. 오일 아카데미라든지 일부 굉장히 사립대? 비싼 사립대학은 등록금이 네. 비싼 편입니다. 자, 아제르바이잔에서 종합대학으로는 바쿠 국립대학교가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가장 기본적으로 바쿠 국립대가 종합대학으로서는 명문대로 손꼽을 수 있고요. 그 외에는 카프카즈 대학교도 있고, 그다음에 오일 아카데미, 그리고 요즘에는 IT 관련 대학도 인기가 많고요. 그리고 아제르바이잔 외교 아카데미라고 있는데 지금 이곳에서 현 대통령인 이람 알리예프 대통령의 아들이 또 수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 외교 아카데미가 그 기본적으로 미국식 시스템이 또 도입이 돼서 전부 영어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외교 아카데미의 학생들은 상당히 영어를 유창하게 잘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공부를 영어로 하고 또 해외에 가서 또 한번 공부를 더 하고 돌아와서는 소카의 부사장을 지내고 3대로 세습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이제. 그리고 이제 다시 넘어가는 좋은데? 그런 식인가요? 기본적으로 외교 아카데미에서 공부를 한다고 하면은 아제르바이잔의 지도층 자제들이 지금 대부분 재학을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럼 기본적으로 대학교에서 수업은 아제르바이잔어로 진행이 되나요? 네, 기본적으로 수업은 아제르바이잔어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아니면은 러시아어로 진행되는 경우 아니면 영어로도 가끔 진행되는 수업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제르바이잔어로 된 교재가 아직까지는 많지 않은 편이라서 영어 교재라든지 러시아어 교재를 많이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유학생들은 좀 있나요?
유학생은 거의 없고요. 지상사 파견이나 그런 비즈니스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뭐 일부지만은 그 잠깐 뭐 여행하러 오시는 그 아주 소수의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교민으로 따지면은 한 대사관 추정 200명 정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일단 한인 그런 커뮤니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나가면은 볼 수 있고요. 일반 길거리에서는 사실 아시아인 자체를 보는 게 굉장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소위 제가 말씀드린 아시아인은 저희 그 동북아시아 계통의 그런 네. 아시아인들을 네. 보는 건 굉장히 드물 일이죠. 아, 그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한 인식은 좀 어떤가요? 1992년 3월에 우리나라랑 아제르바이잔이 수교가 맺어졌는데요. 그 이후에 사실 뭐 괄목할 만한 그런 큰 교류는 없는 상태예요. 네. 그 이후에 2006년 이제 아제르바이잔에 우리나라 대사관이 개설이 됐고요. 그 이전에는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에서 아제르바이잔을 겸임을 했었는데 네. 그 개설이 된 이후에는 지금 주 아제르바이잔 한국 대사관이 조지아까지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외에 이제 코이카라든지 코트라 사무소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 개설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설회사라든지 엔지니어링 기업이 또 아제르바이잔에 기 진출해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그 다음 세션으로는 아주 살짝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게 아제르바이잔 하면은 지난 정부 때 있었던 자원 외교가 좀 생각이 나거든요. 아제르바이잔의 자원의 현황이라든가 그런 걸 좀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 자원 외교의 일환으로 대사관에 에너지 보좌관이라는 직책이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아제르바이잔 입장에서도 그런 자원이라든지 에너지 개발은 국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소카르가 꽉 잡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해외 기업으로는 BP, 영국의 BP가 진출을 해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그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의 그런 참여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라고 볼 수 그 있겠네요. 에너지 보좌관이라는 직책이 어떤 일을 담당을 하죠? 아제르바이잔 내 그런 에너지 산업 분야의 동향을 파악을 해서 이제 한국에 보고를 하고 알리고 그런. 네트워크를 또 형성하는 일도 있겠죠. 그렇죠. 분명히. 네. 네. 혹시 이게 대비가 아니라면 현재 그 자원을 위해서 아제르바이잔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이 어떤 기업들이 있나요? 혹시 자원을 위해서 진출한 기업은 제가 알기로는 네. 없고요. 그 이외에 뭐 건설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뭐 그런 물류라든지 이런 네. 부분에 있어만 진출을 해 있는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원래 그 자원을 대기업도 건드리기가 쉽지가 않다고 저는 그렇죠. 보거든요. 네. 네, 차라리 건설로 들어가서 나중에 꼽살이 껴서 네, 자원은 이제 굉장히 네트워크 싸움이기 때문에 네. 대기업에 들어간다고 해서 꼭 되리라는 법도 없고 네. 네. 지난 정권 때도 분명히 이슈가 됐던 게 이제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네. 측근의 기업에서 또 자원 외교를 같이 한 게 있었는데 이제 뭐 슬프지만 경남 기업이라 해가지고 회장이 사망한 그 기업이 있지 네. 않습니까? 네. 그 경남 기업도 아제르바이잔에 석유를 시추하기 위해서 투자를 한 곳도 있었거든요. 그만큼 대기업이 무조건 간다기보다는 얼마나 많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느냐가 그렇죠. 자원에게 관건인 거죠. 원래는 자원 쪽이 사기가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정부가 나서게 되면 그런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자원 외교라는 이제 말이 이제 네. 생겨난 건데 그런 차원에서는 자원 외교라는 표현이 사실 긍정적인 색깔을 띄어야 하는 게 맞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자원 외교라는 단어가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것이 어떤 그런 성과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게 그렇죠. 아예 아닌가. 성과를 내겠다고 굉장히 크게 광고를 해놓고 성과를 안 내버린 일부러 안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누군가로 인해서 못 냈겠죠. 그랬을까요? 지나친 언플의 부정적인 효과가 아닌가 네. 싶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의 유명한 자원이라 하면 대표적인 자원은 무엇이 있나요? 아무래도 대표적인 건 석유와 천연가스죠. 그래서 바쿠 인근의 그 카스피해 쪽에 원래 석유 개발을 1960년대부터 한창 했었거든요. 아니죠. 1960년대 이전에 1800년대부터 사실은 그 자원을 개발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벨이라든지 그 로스차일드라든지 네. 이런 쪽 사람들이 이제
아제르바이잔에 와서 자원 개발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아. 그때 당시에는 제정 러시아라든지 그런 외국에서 들어온 기업들이 이익을 네. 거의 가져갔기 때문에 아제르바이잔이 사실 경제 발전을 하는 데는 많은 도움은 안 됐었거든요. 아, 그러면은 BP 브리티시 페트롤이 들어온 것도 역사가 꽤 깊겠네요. 그렇죠. BP가 들어온 것도 꽤 오래됐고요. 그리고 지금은 그 바쿠 연안 말고 그 쌍가찰이라고 하는 그 오일 시추를 하는 곳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BP가 들어오긴 했지만 지금은 소카르가 다 그 컨트롤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경제가 소카르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죠. 아제르바이잔이 카프카즈 지역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자원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자원을 통해서 지금 그 외교 활동이라든지 그런 아르메니아와의 견제 활동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BTC 석유 파이프라인이라고 해서 바쿠, 그다음에 트빌리시, 터키 제이훈까지 있는 석유 파이프라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BTE 해서 바쿠, 트빌리시, 그다음에 에르주름, 터키 에르주름까지 있는 가스 파이프라인이 또 있어요. 근데 이 라인들을 통해서 이제 조지아가 그 사이에 끼잖아요. 네. 그래서 조지아를 아제르바이잔 쪽으로 좀 더 이렇게 긴밀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르메니아를 그 에너지 자원으로부터 고립시켜서 좀 더 유리한 쪽으로 이끌게. 그러면은 하는 아르메니아와 그런 있죠. 조지아는 천연 자원이 아무것도 없나요? 조지아랑 아르메니아는 천연 자원이 굉장히 빈약한 편이죠. 그럼 원래 제가 알기로는 이슬람 문화권에서 한류를 좀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제르바이잔에서는 한류가 유명한 편인가요? 아제르바이잔에 있는 그 대학 중에 한국학과가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한국어학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쿠 국립대라든지 그다음에 아제르바이잔 언어대학교에는 한국어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어과 학생들을 이제 중심으로 한류 그런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한국학과 학생들 이외에도 한사모라고 한국을 사랑하는 모임 해서 그 개인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뭐 K-팝이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영화를 접해서 그런 한국 문화를 공유하는 그런 모임이 또 따로 있어요. 한사모는 현지인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네. 와. 현지인들이 만든 이름이 한사모인가요? 와. 그렇죠. 뭐 어떻게 보면은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많으니까요. 난 되게 음모론자거든. 그 대사관에서 만든 거 아니에요, 혹시? 아닙니다. 저희 대사관에서 이제 한사모에서 무슨 행사를 한다거나 그러면 가끔 지원을 해줄 수는 있는데 그래요? 저희가 저희는 아니죠. 대사관에서 조직한 건 아닙니다. 그러면은 사실 되게 뜬금없잖아요. 아제르바이잔 한국 사람도 얼마 없는 그 곳에서 한국어 과가 있다는 거는 되게 뜬금없고 생소한데 왜 생겼을까요? 처음에 이제 한국 교민들이 거기 진출을 하면서 한글을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이제 학원이나 뭐 이렇게 대학에서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생겼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KF,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파견이 되시거나 아니면 한국학중앙연구회에서 파견이 되신 교수님들이 그곳 이제 한국학과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하시면서 이게 점점점 자리를 잡게 된 거죠. 그렇군요. 자, 어떻게 외국 나가면은 한식이 그렇게 땡기잖아요. 네. 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땡기고요. 네, 어떠셨나요? 진희 씨는 한국 음식을 좀 많이 드셨나요? 그리고 한국 식당은 좀 있었던 편인가요? 아제르바이잔에 아쉽게도 아직은 한국 식당이나 한국 슈퍼가 없기 때문에 한국 음식을 조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한국 식당이 몇 군데 있었다고 들었는데 현재는 없어진 상황이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대사관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외교 행랑을 통해서 이렇게 조달받는 방법이 있었지만 그 이외에는 뭐 가까운 터키라든지 이란이라든지 두바이에 이제 여행을 갔을 때 한인 슈퍼에 가서 사오고 아제르바이잔은 상당히 이렇게 보여주는 걸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문화가 좀 있어요. 그래서 좋은 외제차들이 아주 많습니다. 도로에. 그렇군요. 모스크바랑 비슷하네요. 네, 그렇죠. 모스크바도 요즘에 거의 뭐 지구에 사실 불과 거의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바쿠는 상당히 정리가 잘 된 도시예요. 그래서 도시가 되게 깔끔하고 대신에 아직까지는 이제 비자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없기 때문에 상업화가 덜 돼 있어서 현지의 분위기를 좀 더 잘 느끼실 수가 있고요. 네. 뭐 그 이외의 도시로는 셰키라든지 겐제라든지 게벨레 뭐 이런 도시들이 있는데 같이 묶어서 근거리로 이동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곳도 여행으로 추천드릴 수 있고요. 근데 주의할 것은 이제 보통 한국에서 카프카즈 3국을 묶어서 여행을 많이 오시게 되면. 근데 아르메니아 출국 도장이 여권에 찍혀 있으면 아제르바이잔으로 입국을 하실 때 좀 입국 거부가 되시거나 좀 고생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가 요구됩니다. 치사한 놈들. 아, 그건 좀 안타깝네요. 네. 그러면은 이제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아르메니아 뭐 이런 순으로 가든지 어쨌거나 아르메니아를 웬만하면 제일 마지막으로. 네. 근데 막상 아르메니아 입장에서 똑같지 않겠어요? 근데 그 반대의 경우는 좀 덜하다고 들었어요. 아, 그래요? 네, 유난히 아제르바이잔이 아르메니아에 대한 그런 경계심이 좀 왜냐면은 많기 때문에. 있는 것들이 더하네. 그렇죠. 있으니까 그러니까. 더 이렇게 그런 거를 행사할 수 있지 않을까. 아, 이게 아무 상관도 없는 외국인한테 차라리 뭐라 그럴까요? 아르메니아 사람을 입국 거부하면 말이 되는데 아르메니아 갔다 왔다고 입국 거부를 시키는 거 좀 입국 되게 거부는 하지 치사하다. 않지만 일부러 막 좀 배척하고 시간을 좀 끈다 그런 뉘앙스인 거죠. 입국 거부될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거는 뭐 또 다른 얘기긴 한데 현재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 나고르노 까라바흐 지역이 한국인이 입국을 할 때 아르메니아를 통해서 입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나고르노 까라바흐 공화국의 입국 도장을 여권에 받으면 그것 또한 아제르바이잔 입국 거부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들었어요. 그 페이지를 찢어버려야 되겠네. 그러면. 그래서 아르메니아를 방문을 하실 경우에 여권에 반드시 별지에다가 네. 도장을 찍어달라고 하셔야 돼요. 그런 또 그런 방법이 있구나. 네. 저희 보도블에서 알려드릴 수 있는 팁입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었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여행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어떻게 혼자 여행하기에는 위험하진 않나요? 치안은 어떤가요? 아르메니아와의 국경지대가 아닌 이상은 아제르바이잔 국내의 치안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한국과 비교했을 때도 굉장히 안전하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24시간 마트도 있어요? 네, 24시간 마트도 있고요. 그럼 안전한 거네. 네. 우리도 24시간 마트는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안전하잖아. 우리나라는 요즘에 그 애가 위에서 벽돌을 던지지 않나.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는 그거는 뭐 벽돌을 안 던지겠죠. 아무래도 이제 아제르바이잔 옆에 카스피해가 있다 보니까 휴양하러도 많이 올 것 같은데 많이 관광객들이 찾으러 오시죠? 네, 뭐 카스피해로 휴양을 오시기에는 사실은 조금 어려운 게 카스피해 자체가 석유 시출을 하고 그런 자원 개발을 하는 바다기 때문에 수질 자체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렇구나. 네, 물론 뭐 거기서 당연히 낚시도 하고 거기서 나는 생선도 먹고는 하지만 사실 바다를 보러 아제르바이잔으로 오시는 거는 조금 그렇고요. 그 외에 그냥 다른 도시라든지 현지 분위기를 느끼러 많이 오시죠. 말 그대로 보기만 해야 돼. 그렇죠. 들어갈 순 없어. 네. 근데 어. 실제로 거기서 해수욕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현지 분들은. 우리 여행 가면은 이제 꼭 또 하나 사야 되는 게 현지 특산품이잖아요. 네. 아제르바이잔 가면은 대표적인 특산품이 무엇이 있죠? 관광 오셔서 가장 많이 사가시는 품목이 아무래도 실크나 파시미나로 된 스카프나 아니면 아제르바이잔 차 정도가 있는데요. 파심이나? 네. 그래서 뭐 캐시미어랑 뭐 실크의 조합이라고 하는데 그런 전통 문양이 들어간 스카프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많이 사가시는 편인데 특산품이 막 이거다라고 내세울 만한 거는 사실 크게 없고요. 네. 왜냐면 실크나 이런 거는 터키도 상당히 유명하지 네. 않나요? 네, 그렇죠. 이란도 그런 걸로 유명하죠. 네. 그래서 굳이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아제르바이잔 전통 차가 가장 좋은 품목이 될 수 있겠고요. 전통 차의 종류는 녹차. 아니요. 홍차 종류가 홍차? 대부분이고요. 그 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뭐 향신료가 들어간 차라든지 차 종류는 굉장히 많거든요. 차에 향신료가 들어가 있어요. 뭐 그런 그 계피라든지 이런 네. 거를 이용한 차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군요. 꽃이나 이런 약초 같은 거를 이용한 차들도 굉장히 많아요. 재밌네요. 네. 그 낙타로 만든 낙타 털로 만든 이불도 있다면서요? 네. 저도 아제르바이잔 가서 낙타 이불을 사왔는데요. 근데 낙타 이불은 사실 터키나 그 주변 인근 국가에서 생산된 거기 때문에 아제르바이잔 특산품이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네요. 낙타가 털이 기나요? 제 기억에는 그렇게 길지 않았던 것 같은데. 낙타 털이 뭐 보온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 낙타 이불
같은 거는 뭐 따뜻한가요? 네, 뭐 상당히 쿠션감도 좋고요. 네, 그래요? 따뜻하더라고요. 8월에 미안한데 구스다운처럼 네. 정말 털을 뽑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네. 가죽까지 다 바뀌어가지고 그걸로 이불을 만드는 거예요? 아니요, 낙타 털로만 아, 모아서 이불을 만드는 거고요. 네, 어, 근데 상당히 저는 잘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괜찮을 것 같네요. 네, 가격이 혹시 어느 정도였나요? 그때 이불 한 채 한 6, 7만 원 한화로 했을 때 6, 7만 원 정도. 싱글 사이즈 또는 더블 사이즈? 싱글 사이즈였고요. 네. 근데 그게 재질이나 품질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기 네, 때문에 평균가는 6, 7만 원 정도? 6, 7만 원이면은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더 비싼 경우도 있나 네, 봐요. 그럼요. 그러겠죠. 그렇구나. 여러분 이게 참 좋을 것 같은 게 선물하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유니크하잖아요. 네. 한국에 와가지고 너 낙타로 만든 이불 있냐? 하면은 사람들 다 그게 뭐냐고. 근데 그럴 것 저는 같은데. 이게 8월에 들어오셨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낙타 이불은 미리 보내놓으신 거죠? 네, 그렇죠. 우리나라로. 네. 그 당시 우리나라가 메르스 아니었나요? 그래서 그게 좀 타이밍이 안 좋았긴 한데 그쵸.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그 당시 낙타가 죄가 없다고 그렇게 알려졌다고 들었는데 네. 아니 어디서는 낙타를 격리를 시켰다 그러더라고요. 서울대공원 낙타가 뭔지요? 그러니까요. 낙타 자체가 없는데. 네, 그러네요. 과천태생이라고 들었는데 그 네. 낙타도 네. 심지어 그래 그쪽 출신도 아니야 낙타가. 네. 그 낙타 미쳐버리겠네. 이불의 그 부피는 큰 편인가요? 네, 아무래도 이불이니까 네. 일반 솜이불처럼 꽤 큰 편이고요. 그렇군요. 네, 무게도 좀 있죠. 털이 들어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하고 또 음식은 어떤가요? 아제르바이잔 음식 하면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전통 화덕인 텐디르라고 하는 화덕이 있어요. 그래서 이 텐디르 벽면에 이렇게 붙여서 굽는 초렉이라는 빵이 있는데요. 이 초렉이 또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래서 초렉과 함께 뭐 샐러드랑 곁들여서 먹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고기, 뭐 양고기와 함께 먹어도 상당히 맛있습니다. 초렉은 단지 바게트 같은 그런 빵만 있나요? 아니면 안에 무언가에 또 뭐 치즈라든가 그런 게 들어 있을 수도 있나요? 아니요, 안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고요. 그냥 동그란 반죽을 넓게 펴서 네. 만드는 빵이라서 우리가 밥 먹는 것처럼 같이 먹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 외에도 돌마라는 음식이 또 있는데 뭐 양고기나 소고기를 다져서 포도잎에 싸서 또 쪄서 그렇게 만든 음식도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맛있습니다. 포도잎이요? 네, 포도잎이요. 되게 독특하네요. 네. 우리나라에서 관심 가질 만한 아제르바이잔 관련 최근 이슈 같은 게 있을까요? 아제르바이잔에서 최근에 이제 물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바쿠 그 카스피해 인근에 항만 복합 단지를 건설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한국 기업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는 그 카프카즈 지역이나 중앙아시아로 가는 물류가 조지아 포티항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네. 조만간 이 물류 단지가 형성이 되면은 바쿠 쪽에도 상당히 많은 그런 참여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아제르바이잔에서 뭐 사업의 기회가 있다면 어떤 아이템 또는 어떤 사업이 좋을까요? 대사관이라든가 또 다른 공공기관에서 추천해 줄 만한 그런 사업이나 아이템이 있을까요? 아니면 어쩌면 이런 자문을 구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대사관이나 이런데 네, 시장 조사를 부탁한다거나. 네, 그렇죠. 한국 기업에서도 이제 카프카즈 국가들에 진출을 하려고 저희 아제르바이잔 쪽도 많이 문의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저희 코트라 사무소가 또 있기 때문에 네. 그쪽으로 많은 정보를 또 문의를 하시면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고요. 그 이외에 만약에 사업을 개인적으로 하시고 싶다 하면 네. 제도 자체가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는다든지 외국인이 거기서 사업을 하게. 네, 네. 그래서 허가를 받는 것부터 거기서 사업을 좀 지속시키는 것도 좀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해드릴 만한 환경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거기도 스비아지가 중요하군요. 관시. 네. 네,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해본 아이템은 아제르바이잔 사람들이 달콤한 디저트류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팥빙수를 또 거기서 해보면은 좋지 않을까. 아, 아이스크림이나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니까요. 아 그래요? 네. 얼음 같은 거 간 것 이렇게 많이 먹어요? 팥빙수와 비슷한 류의 디저트는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제도의 그런 그 난항이. 날씨의 영향으로 팥빙수를 먹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뭐 더위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게 좀 네, 지속이 그렇죠. 되나요? 아제르바이잔의 여름도 상당히 덥습니다. 제가 갔을 때가 7월 말이었는데요. 그때 느꼈던 그 햇볕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뜨겁고 강렬했거든요. 아. 중동 바람이 있어서 그런가? 네, 사막 기후가 있기 네. 때문에 네. 네, 상당히 뜨겁고 근데 대신에 뭐 그늘에 들어가면은 우리나라보다는 습도가 덜하기 때문에 좀 더 그렇군요. 네, 아, 시원할 그러면은 수 있죠. 네. 겨울에는 뭐 영하 몇 도까지 내려가요? 겨울에 기온은 사실 많이 안 내려가는데요. 바쿠라는 게 바람의 도시란 뜻이에요. 아, 바람이 또 그만큼 심하게 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체감 온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거기는 그러면 계절별로 몇 월 달부터 몇 월까지가 봄, 여름, 가을로 구분될 수 있나요? 사계절은 우리나라랑 비슷하고요. 음. 대신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름에는 정말 강렬한 햇볕을 느끼실 수 아, 있고 네. 겨울에는 우리나라보다 추워요?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아, 느끼기에는 눈만 안 올 뿐이지. 눈도 옵니다. 아 그래요. 네. 중동 기후인데 눈이 오나요? 사실 아제르바이잔이 기후 박람회라고 할 정도로 다양한 기후가 있어요. 그래서 뭐 북쪽이나 북동쪽에는 해양 기후도 있고요. 그다음에 내륙에는 사막 기후도 있고, 그다음에 이란과 가까운 남부에는 아열대 기후도 있어요. 사업을 하시게 되면은 그 나라 자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도적인 어려움도 있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아직은 비즈니스 마인드가 조금은 덜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멀리의 이익보단 당장 눈앞의 이익을 조금 더 추구하는 경향도 있는데, 근데 그것보다는 명예를 더 중요시하는 그런 마인드가 아직은 많이 남아 있어서 네, 사업을 하시기엔 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도 이제 뭐 과시하는 것도 좋아하고 체면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뭐. 네, 그렇게 자존심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강하고요. 네, 뭐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영업 전문가 몇몇 파견하면은 금방 쓸어버리겠는데 우리나라 영업 전문가 장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얼마나 체면과 자존심을 네. 잘 세워줄까. 영혼까지 다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블루오션입니다, 여러분. 아제르바이잔은 어떤 계기로 가게 되신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대학교 때 러시아어를 공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CIS 국가에도 관심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CIS 국가 중에서도 카프카즈 지역은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미지의 세계로 남아 있다가 제가 이제 가끔 외교부 웹사이트를 들어가서 보는데 우연히 그 아제르바이잔 대사관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거기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아제르바이잔 말고 다른 또 나라로 갔을 때는 기회가 된다면 어느 나라로 가고 싶으신가요? 제가 전공이 러시아 CIS 국가인 만큼 기회가 된다면은 또 다른 CIS 국가들로 가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투르크메니스탄이라든지 타지키스탄이라든지 이런 중앙아시아 국가들도 가보고 싶고요. 그 이외에 뭐 제가 그 아제르바이잔이라는 나라에서 일을 했지만 아르메니아를 또 한번 경험을 할 수 있다면은 아르메니아도 한번 가보고 싶고요. 여권 분실하고 새로 발급받으셔가지고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여권은 별지에 도장을 받는 걸로 아. 하고요. 네, 그 이외에도 사실 많은 CIS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언제든지 가보고 싶습니다. 되게 미래의 기회를 잘 찾으시려고 다양한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러시아를 가고 싶어 할지도 모르잖아요. 러시아가 가장 큰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미 러시아보다는 좀 더 다른 나라, CIS의 다른 나라를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되게 독특하고 재밌네요. 예. 앞으로의 계획은 그럼 어떻게 되세요? 현재 한국에서 하고 있는 공부를 마무리를 일단 먼저 할 거고요. 그 이외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와 연관이 된다면은 또 CIS 국가나 뭐 혹은 러시아가 됐던 나가서 좀 더 많은 공부를 하는 게 일단은 계획입니다. 박사학위를 이제 해외에서 그러면 아예 현지에서 하고 싶으신 계획이 그럼 있으신 거네요? 네,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공부를 계속 하고 싶고요. 아니면은 관련된 분야라면은 해외에 나가서 일을 해보는 것도 또 네, 좋겠네요. 어떻게 국제 결혼에 대한 마인드는 어떤가요?
뭐 사실 꼭 국제 결혼을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그러면 아제르바이잔 남자라면? 저는 근데 결혼은 네. 문화적인 배경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역시 외교관에서 일한 사람은 달라. 아, 답변을 상당히 외교적으로 네, 매우 스무스하게 잘 빠져나가시네요. 네 아니오로 하지 않으시고 한국 사람에게는 한국 남자가 최고예요. 한국 여자가 최고입니다. 네. 네, 원래 국제 결혼에 대한 부분이나 국제 연애 이런 거는 전 개인적으로 관심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제 박경환 패널의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가 이제 국제 연애, 국제 결혼. 남의 연애사, 남의 결혼사. 남의 일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네. 어쨌거나 네. 패널로는 좋은 자세예요. 패널로는 상당히 좋은 자세입니다. 네, 네. 네, 두 분은 지금 이제 연애를 하고 계신 상태니까 더 이상 남의 연애에 관심 끄고 네, 본인 저 연애 안 연애나- 물어봤어요. 제가 여쭤본 게 잘하세요. 아닙니다. 네. 괜히 꼬장이다 얘, 그지? 저희가 사실 아제르바이잔이 되게 생소하거든요. CIS 국가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CIS가 무슨 약자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쉽게 설명하자면은 그 있잖아 탄자 들어가는 나라, 스탄 붙은 나라. 네, 스탄 들어간 나라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저희가 물론 러시아를 소개하는 방송이긴 하지만 CIS 국가에 대한 어떤 정보나 이해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에 아제르바이잔 특집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저희와 함께 하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일단 지역 전문가라는 타이틀로 소개가 됐지만 아직 공부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아제르바이잔을 경험을 하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께 아제르바이잔을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상당히 뿌듯하고 네,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런 러시아를 소개하는 채널이 굉장히 없잖아요, 우리나라에. 없죠. 네, 그래서 상당히 독특하고 되게 좋은 시도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쪽 전공자로서 좀 방송이 많이 발전이 돼서 더 많은 청취자가 함께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덕분에 아제르바이잔에 대해서 조금은 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아제르바이잔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저희와는 뭐 지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나중에 자원 외교라도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면서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별일 없으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튜디오에서 CIS 지역 전문가 신진희 씨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